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구하기 힘든데 한국산 마스크 쓴 북한 의료진, 또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또 사람이 무섭다, 배신당한 홍준표, 이 세 가지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지금 마스크 공적 판매처 팔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북한에 있는 의료진이 국내산 마스크를 착용한 장면이 노출이 되면서 화제가 좀 됐는데, 이게 아마 중요한 게 어떻게 북한으로 이게 흘러갔느냐인 것 같아요. 일단 제품 자체는 우리나라 게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흘러간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예. 이완 킴벌리 측에서도 지원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진벨 재단이라고 이제 대북 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완 킴벌리 마스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건넨 적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예전에 북한에서 롤스로이스나 벤츠 이런 차량들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고, 네네. 대북 제재 때문에 그 차량이 그쪽으로 수출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그런 차가 있을 수 있느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도 등장했던 그런 차량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차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마스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은 없을 거기 때문에 추정을 굳이 해보자면 중국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 이제 국내에서 워낙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그 민심에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당정청이 코로나 대응 회의를 열었는데 이 마스크 대란 해결 방안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여당 인사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러게요. 뭔가 여론을 좀 네. 의식한 걸까요? 이게 사실 마스크는 우리가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이게 몇 장을 도대체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쓰면 쓸수록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마스크에 대한 각종 연구라든지 학자들 견해가 있는 게, 면 마스크도 효력이 없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잘 소독을 해서 쓰면 되는 거고. 소독을 해서 쓰라고요? 그러니까 빨거나 해서 계속 불결한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는 어지간하면 하루 정도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제 면 마스크 같은 경우도 0.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비말을 막아내는 효과가 한 20% 정도 있는데, 보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비말이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워낙에 근데 처음부터 마스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번져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좀 뒤늦게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처음부터 마스크는 이제 사실 원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다중 집합 장소라든지 여기서 쓰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한적한 곳이라든지 건강한 사람이 반드시 착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알렸다면 물론 그때도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좀 정착이 되면 이제 마스크 수요에 대한 대중지성이랄까요, 이쪽에 조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가 뒤늦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국민 여론 의식해서 마스크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겠죠. 또 정부 측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두고도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약국에서 지금 남은 마스크가 한 장이어서 한 장을 겨우 샀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부총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마스크라면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은 더 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다 같이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효과가. 한쪽에서는 진짜 다들 부족해서 힘든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본인 것도 챙기지 못할 만큼의 대란을 정부가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2월 4일, 그러니까 2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미 마스크 문제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되도록 마스크 대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 문제하고 생산,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필요한 때에 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글쎄 그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예전에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줘서 뒤에 생길 수 있는 후과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서 국민 여론 사이에서 비판, 의심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마스크가 반드시 뭐 꼭 그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마스크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국민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뭐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인터넷에서는 재사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 뭐 드라이어로 말려서 써라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뭐 이해찬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3일에 한 장 정도 써도 그러게요.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네. 했었고 방역 당국에서도 원래는 뭐 재사용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재사용이라도 해서라도 비말을 막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너무 얘기들이 왔다 갔다 막 중언부 많으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느슨하게 그어주는 게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번 사태에서 주는 메시지는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솔직함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 격언이 있듯이 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이 됐을 때 오히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판보다 더 낫다면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고 부족한 만큼 어느 정도는 좀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네.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나의 비말이 남한테 튀도록 막는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고 있으면. 그리고 심리적 효과도 무시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스크를 책임지고 구해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저도 오늘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보면 안 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또 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전혀 사용법에 안 맞다고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재사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또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네. 자, 저희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도 화제였습니다. 친필로 쓴 옥중 편지였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편지가 등장했네요. 네. 근데 이게 효과 측면에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문제는 아직도 넘기 힘든 질곡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던 거는 탄핵에 대한 어떤 명확한 태도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접어두자, 지나간 일이다라고 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박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미래통합당이 그나마 이제 이번 총선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입니다. 네. 그리고 심판의 가장 유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노리고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파 이쪽으로 지지층을 확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다는 거고 이 메시지는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우고 있는 네. 완전 친박 핵심에 해당하는 지지층한테는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자유공화당이라는 별도의 당을 따로 하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이제 합쳐라라는 메시지를 주긴 했는데 문제는 향후에 미래통합당 쪽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에는 오히려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에서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비판을 했지만 속으로는 반기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의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또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선 개입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냐 심판이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당이 불리한데 이게 그렇죠. 또다시 전 정권에 대한 태도로 대결이 바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층으로의 표 확산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한숨 돌린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뭔가 미래통합당. 잊혀졌던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예. 좀 단절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 또 입장에서는. 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도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외국심의 발현이다라는 그런 요지의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새로운 보수당에 있다가 미래통합당과 다시 합치면서 들어온 그 의원들, 특히 이제 정병국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아한. 그래서 일단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을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미래통합당의 방침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일부나 혹은 바른미래당 출신인데 미래통합당으로 건너간 인사들 입장에서는 있죠. 예. 좀 껄끄러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옥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옥중서신은 좀 의외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예. 있거든요. 사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재소자 신분이지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정치하고는 계속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옥중서신에 대해서 좀 믿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을 정도로 좀 이례적인 행동을 한 셈인데 이번에 한 번 그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향후에 총선에서 다시 계속 그 메시지를 내보낼까 예, 그거는 저는 좀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번 한 번이 이제 좀 강하게 각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사람이 무섭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아마 양산을 공천에서 자신만을 내놨다가 또 공천 신청을 받은 지금 뭐 공관위의 태도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좀 섭섭함,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을 밝힌 게 아닌가 싶거든요. 25년 배신감을 했는데 느낀 네. 건가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요. 근데 홍 전 대표가 양산 을로 나가게 된 배경에는 본인의 결단,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나가지는 않겠다. 그래도 경남 지역에서 승부를 보겠다. 대신에 본인이 원래 나가려고 했던 자신의 고향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힘지라고 스스로의 했죠. 결단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나동현 전 시장이랑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 대목이 될 겁니다. 근데 홍 전 대표 입장은 나 전 시장이 요청을 했다. 양산 을에 와서 정치를 해주시라라고 해서 나도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 전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덕담을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나 전 시장이 홍준표 대표한테 와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또 나 전 시장이 나선 꼴이 본인이 그렇네요. 그게 이제 홍 전 전 대표 대표의 시각에서는. 예, 주장인 건데 나 전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오셔서 잘 하시라 또 자기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까 환영한 거다 뭐 덕담을 한 건데 오해를 한 것 같다.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양쪽에서 거짓말할 의도가 없는데 똑같은 발언을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럴 거기 수도 때문에 있겠죠. 받아들이는 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입증 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녹취록이 있는 예. 그런 그런 상황도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아니고요. 네. 예. 그러면은 홍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무소속 출마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 무소속 출마를 양산 을 지역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산 을 지역이 미래통합당의 절대 우세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섰을 때의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표를 분열시키면은 이제 민주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지역이기도 하고 또 홍 전 대표도 뭐 자기 고향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또 한 번 꺾기는 힘들 것 같고 원래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예. 원래 나가려고 했던 고향 지역 예,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농어촌 지역은 특히 경남에서는 그 미래통합당 절대 우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예. 무소속 후보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로 승부할 수 있는 여지가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이 더 큽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김태호 전 지사가 하듯이 네. 고향 지역을 계속 사수하는 고집하는 것이 답이었는데 양산 을로 옮겨버린 입장에서는 좀 무소속 출마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결국에 지역구를 다시 한번 옮기느냐 아니면 끝까지 양산 을에 버텨서 경선이라도 하느냐 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양산을 홍 전 대표 이제 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관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쉽게 승산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는 험지라는 주장에 일리는 있어요. 근데 예. 공관위에서는 그게 꼭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가야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내가 나가야 김두관을 꺾을 수 있다 이 입장인 거고 예. 근데 공관위 입장에서는 오히려 홍 전 대표가 험지에 출마, 수도권에 출마함으로써 당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면 양산 을에 누가 나가든지 간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홍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하느냐의 효과가 어디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공관위하고 홍 전 대표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논란이 되는 인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준비하려고 있는데 선관위에 고발을 맞아요. 당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네. 뭐 아파트 그 경비원 분들을 비롯해서 선거구민 쪽에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쵸, 한 120만 원 가량이라고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지금 뭐 보니까 10만 원씩 드렸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 뭐 준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총선 행보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줬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설 직후, 그러니까 설 명절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설, 추석, 설 해서 한 3차례
걸쳐서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고마워서 힘내시라 또 명절에 좀 명절 휴가비로 쓰시라 이런 차원에서 줬다라는 주장인 건데 네네.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 또 향후에 선거에 출마가 예정돼 있는 사람이 지역구에 연고가 있거나 한 그런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위반 혐의는 분명히 성립이 할 거고 특히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일반 시민이 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도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위반은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어떤 매수라든지 선거 운동에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서 형량 측면에서 뭐 선거법 위반이 되면 이제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잖아요. 당선이 되더라도 그 정도에 해당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광진을에서 붙을 예정인데 이런 접전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아니면 총선 레이스가 그냥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일단은 이게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구전 논리로 퍼질 수도 있는 게 이 상대 후보 오세훈 예비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런 논리는 자연히 퍼질 수 있는 거겠습니다. 이게 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변수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 구도가 특이한데 이제 오세훈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는 미래통합당 주류라고 꼽히는 인사는 아니에요. 친박도 아니었었고 비박이었었고 지난번 대표 경선 때도 5.18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의 주류하고 좀 선을 긋고 가는 그래서 약간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후보고 고민정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핵심 인사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대결 구도를 그러니까 고민정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신인데 야당의 서울시장까지 지낸 거물급 이 구도로 또 여성 대 남성의 어떤 그런 구도로 가져가고 싶다면 오세훈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 그리고 심판을 하면서도 새로운 야당의 인사를 미는 그러니까 야당 쇄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판 자체가 굉장히 큰 대결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기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은 좀 사소한 것으로 변수로 묻히고 다른 것들이 크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현재 판세는 보다시피 굉장히 팽팽하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게 선거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이게 고민정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여당 후보가 멀찌감치 앞서 나가 있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막상 총선이 임박하니까 야권 쪽에서 정권 심판 여론을 타고 결집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조사만 봤을 때는 고민정 전 대변인 입장에서 방심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김남국 변호사 지금 공천 결론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뭐 금천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선거구가 분구가 되거나 뭐 통폐합이 되거나 지금 획정에서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 그것들을 더 봐가면서 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뭐 공천을 하는 것도 예초부터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 쪽으로 출마는 막았지만 김남국 변호사를 반드시 공천하겠다는 거는 확실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국 대전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펼쳐지긴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김남국도 우리가 써야 될 인재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이 정도일 텐데 근데 그 지역이 특별히 민주당에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더 불리하거나 이런 지역이라기보다는 뭐 비슷비슷한 물론 금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관건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